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입니다. 맏딸에게 배신을 당한 뒤 큰 아픔을 겪었던 부모였는데 울면서 잘못했다고 맏딸이 빌자 마음이 약해져서는 결국엔 그 맏딸을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마네요. 바로 맏딸을 받아준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작은 딸인데요. 착하고 순하고 희생만을 했었던 작은 딸이 이제는 그들에게 대서고 있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치가 아파서 매일같이 두통약을 달고 살았었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마치 할머니처럼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저 증상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마음도 정말 편안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항상 저는 부모님을 가엾게 생각했었고 그분들께 잘해드려야 한다 생각을 했었고 어차피 이제는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을 테니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니까 결혼은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한번 편향적이었던 사랑은 또다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1년 전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맏딸과 사이가 친정어머니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를 거의 말아먹고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다는, 사실은 베트남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또한 거짓이었다는, 암튼 이런 내용들이었었는데 저는 어머니가 쓰신 내용을 들어보진 않았어요. 물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런 걸 보냈냐고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머니가 댓글을 보시고는 꽤나 상처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어머니를 비난하고 본인이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글들이었었고 지금이라도 얼른 작은 딸에게 회사 명의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우선 저희 어머니가 화를 자초하신 것이 맞고 언니와 형부가 그리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을 안 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자책을 많이 하셨었고 제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며 제게 못해줬던 일들, 제게 소홀했던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기억을 하시며 제게 제스로하시곤 했었지요. 그런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자식들 중에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겠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제 의견을 말하는 법도 없었고 무언가를 먼저 요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땐 너무 가난해서 그럴 여유가 없었고 형편이 나아졌을 땐 제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어질 때마다 항상 언니가 선수를 쳤었거든요. 제가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했던 거겠죠. 먼저 말하는 법도 없었고 먼저 나서는 사람도 아니었었기에 부모님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듯이 언니에게만 신경을 쓰셨던 거겠죠. 어렸을 때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일 수 있지만 그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상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바라지 않았던 제 성격을 탓할 뿐이지요. 그래서 엄청 큰 부담으로 다가온 회사가 제 앞에 떡하니 놓여졌을 때에도 저는 그다지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땐 어머니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믿는 도끼에 완전 발등이 찍혀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어찌 되었든 그들이 버리고 간 회사를 정리를 해야만 했었고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도 떳떳하게 비난할 수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명의를 제게 줘야 한다는 그 말씀은 절대로 그 회사를 제 명의로 돌릴 순 없었답니다. 왜냐면 만일 제 명의로 돌리게 된다면 그동안에 언니와 형부가 망쳐놓은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오롯이 져야 하는 것이었고 빚 또한 완전히 저의 것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원한다고 해도 그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암튼 저는 언니와 형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총 4년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새고 있는 돈을 막아버린 것이었고 자잘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자로 나가는 것들을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아날로그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다면 약간의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화를 만들었다는 데 있지요. 또한 전반적인 회사 운영 방식도 좀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득과실을 따져서 확실하게 득이 되는 곳은 가져가되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 곳은 과감하게 쳐내는 그런 방식이었죠. 처음에 시행착오로 인해 잡음이 많았었지만 1년, 2년, 3년, 4년 해가 거듭될수록 차츰 안정이 되어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 식구를 버리고 억만진창이다 못해 쓰러져 가게끔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도망을 쳐버린 언니와 형부가 다시 저희 부모님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4년 만인 것 같네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 한 번 없었고 그간 정말 소식 한 번 전해주지 않았다가 어머니에게 당신이란 말까지 했었던 언니였었는데 지난해부터 간간히 연락을 취해오더니 이번 연도 초에 부모님 댁에 연락 없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일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물론 그동안 회사를 정리하고 책임지면서 아버지에게도 어느 정도 언니와 형부의 만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둔 상태이긴 했었습니다. 자세히 속속들이까진 아니어도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쯤은 인지하고 계셨었죠.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한가 봅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했든 어떤 마음을 먹었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면 다 용서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빌고 애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살아보려고 그리한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회사 돈을 써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차라리 다 큰 어른이지만 회초리를 드시겠다면 당연히 종아리를 대겠노라고 유치한 말까지 하면서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물며 언니와 형부는 아버지 앞에서 베트남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다고, 형부가 주재원으로 나갔으나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받지 못했었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는 언니와 형부가 베트남을 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까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었거든요. 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회사까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차마 행선지까지 거짓말을 치며 농락한 것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너무 바닥까지 보이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뻔뻔하게도 베트남에 있었을 때 힘들었었던 이야기를 주저리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옆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힘들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불쌍해 보였던 것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한심했고 그들 낯짝은 참 두껍더군요. 저는 언니와 형부를 그동안은 미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들도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님 앞에서 그런 꼴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또한 부모님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용서가 되시나 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 집에 대해서는 언니와 형부가 그렇게 저희를 등지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뭘 가지고 계시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으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바로 작년 말쯤 어머니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매우 흥분을 하길래 저는 로또라도 맞았는 줄 알았었네요. 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죠. 아이고, 그곳이 재개발이 된단다. 재개발이 된대. 정말 푼돈으로 사놓은 곳이었었는데 결국엔 이 정부 들어서 재개발이 되긴 되는구나. 사실 너 모르게 빌라를 사놓은 게 있었어. 나중에 너랑 언니한테 하나씩 물려주려고 했었었는데 어이구 복 없는 것.
어이구, 그러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그렇게 뒤통수 치고 나가니까 이런 거에도 운이 없지.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에 15평 남짓한 빌라를 2채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한 채는 2층이었고 한 채는 반지하였었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언니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사정이 좋지 않은 듯해서 2층에 있었던 그 빌라를 언니 명의로 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언니는 돈에 쪼들리다가 그 빌라를 팔아버렸다고 했고요. 결국 반지하 한 채만 남아 있었는데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돈이 필요하다 하면 그 빌라를 주실 작정이었었는데 그곳이 재개발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참 저희 부모님 저 모르게 언니에게 아름아름 많은 것을 해주신 듯 싶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악에 바치시는 건지 아니면 서름이 몰려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니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그거 팔지 말고 조금만 더 놔두라고 했었는데 한 채 앞길을 못 보고 당장 돈이 필요해서 팔아먹더니 결국엔 재개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제게 증여를 하시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곳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마지막 보루잖아요. 이미 언니에게 한 채를 증여했으니 제게도 증여를 하시겠다 했으나 저는 양심상 냉큼 받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과 의견 다툼을 하는 중에 결국 언니와 형부가 저희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언니와 형부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원래 한 번이 무서운 법이라고 이미 한 번 행한 사람들이 두 번은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크게 실망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야속한 생각들은 항상 들어맞는 것일까요? 워낙에 계산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빤했던 언니와 형부는 그 재개발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쩜 사람들이 그러한 걸까요? 그리고 그런 소식들은 도대체 어디서 듣는 것일까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먼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받기 망설였었고 거절했었지만 이제라도 증여를 받고 싶다고 말이죠. 아직도 주실 생각이시라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제는 포기를 할 때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나 혼자서만 뻘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냥 혼자서 책임감을 느끼고 혼자서 발광을 한 거였었구나.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다시는 보지 않겠다 배신감을 느꼈네 어쩌네 했었으면서 결국 부모님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언니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와 형부는 분명 잘못을 하고 숨어 있었던 거였는데 마치 돌아온 탕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와 형부만 보면 안절부절이었어요. 숨어 있었던 거였는데 그걸 어머니는 분명 알고 계신데 고생했다고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었겠냐고 말이죠. 이런 걸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겠죠? 나 그 반지하 정말 줄 생각이면 줘. 욕심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헛물 켠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내 몫이라고 했었고 언니네한테는 이미 나 모르게 한 채 증여했었었다며. 언니네도 그때 팔아먹지 않고 놔두었으면 지금 재개발되는 거였는데 그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언니네가 판단 미스를 한 거잖아.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미안해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 자세히 알아볼 테니 준비해줘요. 그러자 어머니가 팔짝 뛰시더군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말이죠. 언니와 형부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제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니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했다 합니다. 반지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한마디로 부녀간에 매매를 하라는 거였죠.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언니네한테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나왔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그리고 너무 잘 됐다고. 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게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라. 걔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편법을 좀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부동산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내는 방식으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 있대. 너한테 조금도 손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조급해하지 말고 언니랑 형부만 믿고 기다려봐. 지금 그거 너 주면 증여세 내야 한대. 다들 편법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라고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안 그래? 이렇게 언니랑 형부가 너를 신경을 쓰더라고. 자기들 일처럼 너무 기뻐하더라. 그래서 혹시 아쉽지 않냐고 하니까 쟤들이 급해서 팔아먹은 건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어차피 네 몫으로 놔둔 건데 당연히 너한테 가야 하는 거라고 기특한 말을 다 하더라. 아휴, 이젠 그것들이 정신을 차린 거지. 그래, 걔들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오늘도 다녀갔어.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거 만회한다고 어려운 시국인데도 왔더라고. 코로나가 효심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아,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또 그들은 지금 부모님에게 약을 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부모님들은 뭔지, 원래 부모가 되면 저렇게 앞뒤분간 못하는 건지, 부모님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미웠습니다.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언니와 형부의 말노름에 부모님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저란 사람은 서서히 잊혀져 갔고 다시 부모님 앞에는 언니와 형부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언니와 형부처럼 숨어버리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도둑질을 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들을 보고 싶지 않기에 제가 그들의 손을 놓아버리기로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이죠. 언니랑 형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고마운 건 그래도 부모님에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해준 것. 미안한 건 그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생이 부모님과 언니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 두 분은 제게 증여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어차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언니 말이 우선일 테니까. 이미 증여를 해주었지만 팔아먹어 버렸고 그리고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답이 없어서 찾아온 자식을 나 몰라 순 없겠죠. 그래서 언니한테 또 마음이 기우시는 걸 거예요. 저 그거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자식이에요. 나도 바라는 것도 있고 나도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나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힘들어도 지쳐도 그래도 내 몫이겠지. 내가 해결 안 하면 누가 해결을 하겠나. 그렇게 하고서 회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 정말 노력 많이 했었어요. 단 한순간도 부모님 원망해 본 적 없었고 단 한순간도 왜 내가 희생을 해야 하지? 하고 의문점 품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주지 마세요. 전 먹고 살만 하니까 못 사는 그거 언니네 주세요. 언니네 많이 힘들다면서요. 형부 나이도 많은데 뭐 새롭게 시작하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네 주시고 그 대신 회사 다시 들어와서 경영하라 하세요. 전 바로 빠질 테니까. 그럼 저도 너무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저도 낡아빠진 옷 입고 나타나면 그땐 저도 불쌍하다 생각을 하겠죠? 안 그래요? 씩씩하고 힘들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저라고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울고 있는 자식에게 다 내어주시고 사랑도 다 쏟아 부으세요. 울 줄 모르는 저는 그만 꺼질게요. 일어나는 저를 부모님은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했고 염치가 없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건지, 적어도 사람이 상식은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언니에게 실망감만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 주라고 했다며? 야, 왜 그랬어? 우린 정말 네가 가지길 바랐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채가는 것 같아 미안하잖아. 아우, 지지배. 정말 너란 애는 못 말리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들었어. 너 회사도 나가겠다 했다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어느 정도 다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들었는데. 그 빚도 다 갚았다며?
너 정말 대단하긴 하다. 그래, 우린 정말 그 반지하 빌라 욕심내지 않았었어. 네 형부가 그런 쪽으로 좀 빠삭하잖니. 그래서 알아봤는데 편법이지만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서 너한테 증여하는 거 잠시 멈추시라고 조언해 드린 거야. 너 우리 진심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암튼 고마워서 어쩌니. 면목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긴 하다. 사실 우리 사는 거 너무 힘들긴 하거든. 암튼 나랑 네 형부랑 다시 힘내서 경영해 볼 테니까 넌 이제 그동안의 짐 좀 내려놓고 쉬도록 해. 그리고 너 개인 사업자도 있다며? 우리 나가자마자 사업자 냈다며? 그거 잘 되나 보네. 증여도 안 받고 정상화된 회사도 내려놓는 거 보면 암튼 잘 됐다 지지배야. 더 이상 제게는 언니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말을 해 주었어요. 언니가 저와 부모님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갔었던 것처럼 저 또한 언니를 무책임하게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 그거 언니네 가져.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을 가긴 갔었나 봐. 베트남법은 그런가 보지? 언니네가 이야기한 그 부녀 간의 매매 거래를 해야 증여세를 안 낸다는 그 편법 말이야. 거짓말도 좀 정도껏 쳐라. 그 반지야, 감정가액, 기준 시가, 매매 사례 가액 다 따져봐서 내가 계산을 좀 해봤어. 언니도 당연히 알지 않아? 정말 부모님이 내게 그 빌라를 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지금 주셔야 증여세를 더 낸다는 것을? 집합 건물 세워지고 난 뒤 시세 따지고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이것만 따져도 2천 이상은 나올걸? 여기엔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는 계산도 안 한 거야.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 있었나 보네. 기본적으로 부녀 간의 매매 거래는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이야. 그거 몰랐어? 만에 몰랐다면 정말 감 떨어진 거지. 그런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3종으로 맞는 매매거래 컨설팅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머리를 써서 부모님 눈속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증여 받아도 문제될 것 같아서 내가 깔끔하게 포기를 하려고. 딱 봐도 욕심나서 우리 앞에 나타난 거 난 알겠는데 부모님은 눈뜬 장님이신 거지 뭐. 가져. 싹 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 노후 네가 책임져. 네랑 너랑 똑같은 그 네 남편이랑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너무 웃기네. 어떻게 4년 만에 회사가 안정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니들이 싸질러 놓은 똥이 얼마나 질펀했었는데 벌써 그 똥을 다 치웠다고 생각한 거냐고. 그 어느 정도 자잘한 빚은 갚았고 그리고 언니네가 크게 받아놓은 대출 있잖아. 그거 계속해서 연장했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언니네가 들어가서 갚으면 돼. 코로나였잖아. 대대적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었는데 몰랐어? 어머, 뉴스도 안 보고 살았나 보네. 그 빌라 받으려면 몇 년간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테니까 잘해봐. 그거 아마 못해도 5억은 간다고 하던데. 그 재개발이 언제 될런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그 아파트를 대출 받아야 할 거야. 우리 사업체가 워낙에 하향 사업이었잖아. 그리고 2년 동안 엄청 힘들었었거든. 나는 그냥 그 반지 안 받고 회사에서 나오고 깨끗하게 손 털래. 그냥 내 사업체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 홀가분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니들이 차례야. 니들이 싸놓은 똥 어디 한번 잘 치워봐. 아, 그리고 잊을 뻔했네. 거기 지금 건물 다른 사람들한테 팔렸어. 이번 연도 10월까지 계약 기간이니까 얼른 이사갈 회사 자리부터 알아봐야 할 거야. 터가 너무 안 좋았어, 터가. 터 좀 옮기고 나면 잘 될 수도 있겠지. 힘내. 그리고 우리 이제는 영원히 보지 말자. 너도 그리고 부모님도. 나는 스스로 고아가 될 테니까. 그렇게 거진 반년이 되었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재개발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공난 공고일이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는 가끔 연락을 하는데 가장 일 잘하던 대리님이 회사를 관둘 생각을 하더군요. 언니네와는 도저히 맞질 않는다고 말이죠. 직원들을 그냥 물건으로만 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다고. 게다가 일도 거의 없어서 금요일 빼고는 거의 2시면 퇴근을 한답니다. 호기롭게 들어갔을 텐데 지들이 질러놓은 똥이 얼마나 질펀했는지 보면서 식겁을 하고 있겠죠. 저는 전번도 다 바꿔버렸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 그리고 그들과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더 마음이 갔던 자식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건가요?
잘못을 알아도 그냥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인가요? 그들이 잘못을 해서 그동안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었던 다른 자식은 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원망스럽기보다는 저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더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들보다 저는 더 잘 살아갈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으니 저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더 이상 제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즐기면서 일을 하니 더 희망적인 나날들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비록 혼자가 되긴 했지만 꽉 찬 혼자가 되어 힘차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원을 좀 해달라고 하면 좀 생뚱맞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